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 쌓인 깊은 산 속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가 마님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죄도 없이 시어머니를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였습니다. 친정마저 그녀를 버렸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어 죽으려던 그 순간 마흔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나무꾼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온 남자와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선 여인, 이 둘의 만남은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고 결국 조선의 신분, 제도마저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는 20호 남짓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마을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린 10월 초부터 이듬해 봄까지 눈이 그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했지요. 지붕마다 소복이 쌓인 눈이 무거워 때로 기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길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여름 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쳤던 터라 마을 곳곳에는 굶주림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장의 둔 곡식은 바닥이 드러났고 집집마다 죽을 쑤어 낀 이를 때우는 형편이었죠. 올해는 정말 견디기 힘들겠구먼. 그러게 말일세. 양식도 떨어져 가는데 이 매서운 추위라니. 아이들은 배를 곪고 노인들은 병이 드는데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아궁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숨만 푹 내쉬었습니다. 불씨를 아끼려고 나무도 제대로 떼지 못해 방안은 냉골처럼 차가웠지요.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마찬가지이듯이 작은 산골 마을에도 희로애락이 있었고 각자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새로 태어난 손주를 돌보며 웃음 짓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난 부모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외롭고 쓸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나무꾼 석봉이었습니다. 석봉은 43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석봉이라는 이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봉우리처럼 우뚝 서라는 뜻으로 석봉이라 이름 지으셨지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으며 얼굴도 그리 못생긴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매가 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었지요. 성품 또한 온화하고 정직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달려가 도와주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석봉이 장가를 들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석봉은 10살 때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그때부터 홀로 살아왔지요. 변변한 논밭 하나 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 하루 낀 일을 해결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건 건강하건 석봉은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랐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무꾼에게 딸을 시집 보낼 집안은 이 마을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가난은 극복할 수 없는 벽이었지요. 석봉아,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장가를 들었어야 하는데 20살 때만 해도 혼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결정을 했어야 했어. 이제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석봉은 이장의 걱정 어린 말에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어려 있었지요. 마을에서 석봉을 가장 아껴주는 이는 이장 김영감이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김영감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정했습니다. 석봉의 부모가 살아 계실 때부터 그 집안과 친분이 있었지요.
석봉의 아버지와는 어릴 적벗이었고 석봉이 태어났을 때 첫돌상을 차려 주기도 했습니다. 석봉이 고아가 된 뒤로는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석봉이 굶주릴 때면 몰래 쌀을 갖다 주고 아플 때면 약을 지어 주었지요. 석봉도 김영감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그날도 석봉은 여느 때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석봉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껴입고 집신을 신고 도끼와 지게를 챙겼지요. 얼어붙은 우물에서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니 차가운 물이 뼈를 내는 듯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석봉은 묵묵히 걸어갔지요.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내려가야겠군. 석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날은 자칫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지요. 하지만 석봉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다닌 길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나무를 하는 자리에 도착한 석봉은 도끼를 들었습니다. 마른 나무를 고르고 적당한 굵기로 잘라 지게에 묶었지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던 석봉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이 깊은 산 속에. 석봉은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눈 덮인 바위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봉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눈을 헤치고 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옷감의 질과 색깔을 보니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봉은 깜짝 놀라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탓에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보세요. 석봉이 여인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조차 떨리지 않았지요. 석봉은 여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은 너무 약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지요. 석봉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여인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신분이 높아 보이는 분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석봉은 도끼와 나무를 그 자리에 두고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웠지요.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석봉은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여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여인을 업은 채 걷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중해야 했지요.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여인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 시즌이면 내려올 길을 한 시즌 넘게 걸렸지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석봉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렇게 고운 비단옷을 입은 것을 보니 분명 양반집 교수일 것이었습니다. 옷감의 무늬며 섬세한 자수를 보니 보통 집안이 아닌 것 같았지요. 그런 분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 속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요? 혹시 산적을 만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여인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석봉은 자신의 오두막집에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을 비워둔 탓에 불기가 완전히 식어 있었지요. 석봉은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 아껴두었던 마른 나무를 아낌없이 집어넣었지요. 마른 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방안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석봉은 자신의 낡은 이불을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미불이었지만 아끼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옷까지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남은 쌀이 얼마 없었지만 석봉은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정성껏 미음을 끓이며 석봉은 계속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디 깨어나시길. 석봉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소 신앙심이 깊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날만큼은 온 정성을 다해 빌었지요. 미음이 다 끓었을 때쯤 석봉은 여인의 젖은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부인이고 자신은 남자였습니다. 감히 옷을 벗길 수는 없었지요. 석봉은 고민 끝에 이웃집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 마음씨가 곱고 용감하기로 유명했죠. 무슨 일인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에서 여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는데 옷을 갈아입혀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놀라며 달려왔고 여인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석봉은 밤새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미음을 데워놓고 불을 지피고 여인의 맥을 확인하며 밤을 새웠지요. 부엌 한쪽 구석에서 옷을 입은 채 잠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석봉이 잠에서 깼습니다. 석봉은 부엌 한쪽 구석에서 옷을 입은 채 잠들어 있었지요. 여인이 깨어났다는 소리에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깨어난 두려움이 묻어났지요. 석봉은 황급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어제 산속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석봉을 보더니 몸을 움츠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에서 깨어난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석봉은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여인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저는 이 마을의 나무꾼입니다. 마님께 해코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미음을 끓여왔으니 드시고 기력을 차리시지요. 옷은 이웃집 과부께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석봉은 조심스럽게 미음 그릇을 문 앞에 놓고 물러났습니다. 여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여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말투는 교양 있고 단정했습니다. 역시 양반가 출신이 분명했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갈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석봉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찌하여 그 깊은 산속에 홀로 계셨습니까? 길을 잃으신 것입니까? 여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한양 사대부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였다고 해야겠지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혜원이었습니다. 혜원은 한양의 중류 양반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벼슬을 하던 선비였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지요. 부족함 없이 자라난 혜원은 16에 더 큰 양반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판서를 지냈고 아버지도 높은 관직에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남편은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혜원은 시집살이가 고되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집안 살림을 꾸리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지요.
손끝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의 눈총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집안에 무슨 낯으로 있을 작정이냐. 3년이 지나도록 배가 불러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겠느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면 너는 쫓겨날 것이다. 시어머니의 꾸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혜원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고 친정은 너무 멀어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도 없던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분이 다음날 아침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중시댁 일가들이 혜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며느리가 약을 다려드렸다지. 그러고 보니 그날 밤 이상한 냄새가 났어. 혹시 독을 탄 것은 아닐까? 근거 없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혜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몸이 안 좋으시다 하셔서 보약을 다려드렸을 뿐입니다. 보약이라고? 그 보약 속에 독을 넣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어째서 그날 밤에만 이상한 냄새가 났겠느냐? 결국 혜원은 시어머니를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시댁 식구들은 혜원을 집 밖으로 내쫓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가려 했지만 그곳에서도 혜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뒤였기 때문이지요. 내가 정말 독살을 했느냐? 아니라고 해도 소문이 이렇게 퍼졌는데 우리가 어찌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친정 아버지마저 혜원을 거부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지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혜원은 의지할 곳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찰에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그곳도 오래 머물 수 없었지요. 며칠씩 굶기도 하고 찬바람에 몸이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길가에서 잠을 자고 냉수로 목을 축이며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떠돌다가 결국 이 깊은 산속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죽으려 했던 것이지요. 석봉은 혜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신 일을 당하셨군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석봉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었지만 석봉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석봉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양반가 마님을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에 모시고 있다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시댁에서 혜원을 찾아내면 자신이 마님을 숨겨 준 죄로 벌을 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석봉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의 목숨이 먼저지 신분이 무슨 상관이라.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석봉은 혜원을 끝까지 보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석봉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기운도 많이 났지요. 이제는 일어나 앉을 수도 있고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봉의 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새 석봉의 집에서 밤마다 불빛이 보이던데. 그러게 말이야. 전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요새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혹시 석봉이 장가를 든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있나? 누가 석봉한테 시집을 와?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석봉 혼자 사는데 밤마다 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잖아.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요. 김영감은 석봉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석봉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의 의심이 커지기 전에 뭔가 핑계를 만들어야 해. 자꾸 이러다가는 누군가 마님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석봉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영감님, 제가 먼 곳에서 친척 누이를 데려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과부가 된 누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하면요. 오, 그것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석봉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먼 친척 되는 과부 누이가 의지할 곳이 없어 저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친정마저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다고 하여 제가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석봉이 착하니까 친척도 찾아오는구먼. 누이 동생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겠네. 그래도 석봉은 참 착한 사람이야. 친척을 그렇게 챙기다니. 다행히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의 평소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친척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석봉과 혜원은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밥을 짓고 빨래를 했고 석봉은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왔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혜원은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랐지만 시집살이를 하며 집안일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조금씩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함께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둘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혜원은 석봉에게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제게 할 수 있는 일을 시켜 주십시오. 저도 이 집안일을 거들고 싶습니다. 석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됩니다. 마님께서 어찌 천한 일을 하십니까? 마님은 양반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천한 일이라뇨? 나무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밥이라도 지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혜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결국 석봉은 혜원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일을 나눠 했습니다. 혜원은 밥을 짓고 빨래를 했고 석봉은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왔지요. 밤에 함께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둘 사이에는 말없는 행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석봉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마님께서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십니까? 친정에서 마님을 그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저를 버렸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을 유일한 곳입니다. 석봉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님께서는 이곳에 계속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혜원은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나무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무꾼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있어도 되는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석봉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마님께서 이곳에 계셔 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평생 마님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영감이 급히 석봉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지요. 석봉아, 큰 소식이다. 김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보부상에게 들었는데 이판서댁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고 하더구나. 석봉과 혜원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영감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이판서댁의 하인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관아에 자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인은 시숙과 시동생의 명령을 받아 시어머니의 약에 독을 탄 장본인이었지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인의 자백으로 시숙과 시동생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재산 문서를 훔쳐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혜원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지요. 그 악당들이 결국 잡혔단 말이지. 석봉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 누명이 벗겨지는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관아에서 마님을 찾고 있다고 하더구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네. 김영감의 말에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지면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석봉과는 헤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석봉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원이 한양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다시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외로울 것이 분명했지요. 혜원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석봉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혜원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단지 불쌍해서 도운 것이었지만 어느새 마음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마님을 사랑한단 말인가? 나는 가난한 나무꾼일 뿐이고 마님은 양반가의 부인이 아닌가? 신분이 다른데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는가? 석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마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제자리를 찾으시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석봉은 결심했습니다. 혜원이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기로 말이지요. 한편 혜원도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명예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벗고 다시 양반과 부인으로 살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혜원은 석봉과 함께 보낸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석봉의 따뜻한 마음씨와 순수한 미소가 혜원을 치유해 주었지요. 시집에서는 늘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석봉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고 편안하게 대해 주었지요.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집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아니라 관복을 입은 정중한 관리였습니다. 이판서 며느리 혜원을 찾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 드리고자 하니 어디 계시든 나오십시오. 이제는 안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요. 석봉은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누명을 벗을 기회입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혜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운 얼굴과 우아한 자태를 보니 정말로 양반과 부인이 맞았던 것이지요. 관아 사람은 혜원을 보더니 깊이 절했습니다. 마님 오랜 수고 끝에 찾았습니다.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요.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혜원은 관아 사람을 따라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혜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혜원은 다시 석봉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석봉은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원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혜원은 석봉 앞에 섰습니다. 나무꾼님, 제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석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원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남는다면 나무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께서 여기 남으신다고요? 네,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무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혜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석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마님께 변변한 것 하나 해드릴 수 없습니다. 비단 옷도 큰 집도 하인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무꾼님의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석봉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봉은 혜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님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마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마을 뒤편에서 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원의 전 남편 최진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진사는 말에서 내려 혜원 앞에 섰습니다. 혜원, 나요. 진실을 알게 되었소. 내가 잘못했소. 돌아옵시다. 혜원은 최진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니 이제야 진실을 아셨습니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곳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당신은 양반가 마님이오. 어찌 천한 나무꾼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이오? 최진사는 석봉을 무시하듯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를 버린 것은 당신입니다. 나를 구한 것은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이곳의 사람이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진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소. 관아에 고발하겠소. 실음분제를 어긴 죄로 말이오. 그때 마을 원님이 나타났습니다. 원님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최진사, 화려한 여인을 협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오. 원님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님은 혜원 친정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혜원의 사연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지요. 원님은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원 낭자, 오랜만이구려. 자네 아버지께 들었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안심하게. 원님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자네 아버지가 부탁하셨네.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보니 자네는 좋은 사람을 만났구려. 원님은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구했네.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 원님은 최진사를 꾸짖었습니다. 최진사, 자네는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협박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게. 최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은 혜원과 석봉의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며 혼인 문서를 작성해 주었지요. 혜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석봉과 혜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찼지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석봉과 혜원은 삼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남과 차남 그리고 막내딸이었지요. 석봉은 여전히 나무를 했지만
이제는 아들도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배우며 부지런히 일했지요. 혜원은 마을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글과 예절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부부로 말이지요. 어느 가을날 석봉과 혜원은 마을 뒷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석봉이 말했습니다. 혜원은 석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었고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학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혜원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석봉도 깨달았습니다. 가난해도 신분이 낮아도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석봉의 진심 어린 마음이 혜원을 구했고 혜원의 용기 있는 선택이 두 사람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진실함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도리를 깨닫는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옛날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